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네요. 어, 시간이 참 빨라요. 그쵸? 올해 초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는 좀 심했나? 아무튼,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갔네요. 그쵸?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또 세워볼까요, 우리? 내년에는 좋은 일만 좀 많았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따뜻한 목소리 현준의 에세이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때 안 읽어드렸던 꼭지들 선별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글을 쓸 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솔직하게 막 쓰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도 원래 생각 안 하던 것도 느끼려고 하고 그 감정을 오롯이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되게 솔직하게 썼다, 이런 얘기까지 써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창피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는 제가 한 단계 성숙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성숙하지 못했을 거야. 물론 난 똑같구나. 변한 게 없구나. 아이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책으로, 글로 적어놓은 이야기들이 뭐랄까, 저에게 어떤 삶의 이정표가 돼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 이런 생각했었지. 그래,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제목이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말 같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말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 줬던 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동화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수면 동화? 약간 재밌는 이야기 속에서 잠과 연관된 어떤 그런 얘기들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때요? 괜찮은가요? 한번 제가 나중에 써서 읽어드릴게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의 내년도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동화책 쓰기. 여러분들은 내년도 목표 뭔가요?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그런 날이 있어요. 억지로 노력해도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 그런 날은 내 마음이 지금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시계바늘이 잠시 멈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벽시계의 초침이 멈췄다고 해서 그 시계가 수명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뿐이죠. 가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에는 그저 다 쓴 배터리를 바꿔 끼우고 있는 중이라고 자신을 다독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길이 있고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으니 곧 다시 달릴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서점으로 간다. 나는 머리가 복잡한 날이면 서점으로 간다. 한껏 예민해진 내가 위로를 얻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던진 조언이란 돌, 타인의 조언이라는 돌에 얻어맞지 않아도 되는 순간, 문득 정신을 차리면 손에는 책이 들려있다. 새로운 문장과 눈을 마주치면 고민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 어떤 글은 아는 것의 반복이지만 그것마저도 배울 점이 있다. 어쩌면 고민의 해답이 이미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랄까. 그래서 나는 머리가 복잡할 때 서점으로 간다. 내가 들 수 있는 가방의 무게. 1년 전쯤인가요?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로부터 심리 상담소를 추천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그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조심스레 저에게 상담소 이야기를 꺼낸 거죠. 헬스장 근처 교회 건물에 상담소가 있는데 자기도 거길 몇 번 다니고 마음이 꽤 편해졌다고 하면서 권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작은 용기가 생겨 상담소 앞까지 가게 되었지만 막상 문 앞에 서자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상담 같은 건 처음이었기에 조금 부끄러웠죠. 과연 내 상황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그냥 되돌아가는 건 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밝은 표정의 안내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대기실에 앉아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저는 바로 상담 선생님과 마주 앉을 수 있었죠. 제가 만난 선생님은 나이가 한 50쯤 돼 보였던 여자분이셨어요. 작은 방에서 책상 하나를 두고 선생님과 단둘이 앉아 있으니 괜히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애꿎은 머리만 연신극적이 됐죠. 처음 만난 사이에서 흐르는 어색한 기류.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담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제가 작성한 설문지에 뭔가를 표시해가며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오셨어요. 역시 괜히 온 걸까? 저는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으로 대답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호구조사나 당하려고 온 게 아닌데 앞으로 어떤 질문을 또 하시려나? 그런 마음의 소리가 저를 괴롭혔죠. 그렇게 괜히 왔다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열심히 적으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요,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녹음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 말고 긴장도 하지 말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뭐랄까,
밤에 잠드는 게 좀 힘들어서요. 잘 시간만 되면 괜히 더 정신이 또렷해진달까? 자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워도 잠 못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생겨요. 아, 그러시군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평일에는 직장에 가고요. 퇴근하면 책도 읽고 틈틈이 헬스장도 가서 PT도 받고 있어요. 또 요즘은 유튜브도 시작해서 자주 녹음도 하고 영상도 만들면서 지내고 있어요. 유튜브를 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끔 지칠 때도 있는데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버티면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신데요?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게 어쩌면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제게 그렇게 말했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가끔은 열심히 살고 있네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있었는데 그 노력이 특별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를 특별한 일이라고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뭐 희망찬 내일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력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운 걸지도 모른다 라는 선생님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는 건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선생님도 모두 열심히 살잖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래도 저는 제 평온한 일상을 소모하면서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진 않아요. 당장 오늘 밤 편하게 잠들지 못하는데 내일 행복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어깨에 진 가방의 무게를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어때요? 질만한 무게인가요? 아니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무겁다면 편하게 들 수 있는 만큼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과감히 내려놔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그게 현준 씨가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일리 있는 말이긴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모두 납득할 순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뛰고 있는데 저만 멈춰서서 멀뚱히 있는다는 건 도무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저도 남들처럼 성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행복해요? 돌이켜보니 노력을 통해 큰 산을 넘으면 또 다른 큰 산이 내 앞에 놓여있을 때가 많았지. 어제 노력한 덕에 오늘 더 행복해졌어 라고 느낀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없었죠. 지칠 땐 조금 내려놔도 돼요. 천천히 노력해도 된다고요. 그동안 저에게 너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조금만 쉬었다가 가도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조차 세상은 원래 힘든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노력하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 너 정도면 행복한 거야. 힘들 때일수록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죠.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선생님의 말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조금씩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게 됐죠. 경계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제 마음이 점점 말랑하게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따금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낼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 저런.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했죠? 하며 제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묵혔던 감정들이 조금씩 밖으로 토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얘기까지 선생님께 하고 있었죠.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치기도 하고요. 언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 번은 이래저래 쓸 돈이 정말 없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매달 부모님 용돈 드리는 일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더라고요. 금방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떠올렸다는 제가 뭐랄까 자책감이 느껴졌달까? 그랬어요. 그랬군요. 네. 남들은 이번에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네, 냉장고를 선물했네, TV를 사줬네 하는데 저라는 인간은 참 용돈을 드리는 일조차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때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힘들다, 지친다 하는 마음 끝에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누구나 지치고 힘들면 그런 마음 들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 걸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만 떨어져서 볼래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그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지 않나요? 그게 바로 나란 사실만 깨달으면 돼요. 스스로가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려도 많이 나아지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랍니다. 상담을 하면서 현준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마지막 말을 하는 선생님의 얼굴은 모든 걸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선생님은 완전한 내 편이었죠.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까지 전부 쏟아내고 나니 처음엔 언제 끝나려나 2시간이 하며 고민했던 일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전 제가 진 가방의 무게를 상당히 덜어낸 느낌이었어요. 상담선생님 말대로 내가 들 수 있는 가방의 무게를 아는 거, 그게 편안한 밤과 편안한 하루를 위한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멈춰서야 할 때, 형, 이 대학 나왔어?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회사 동료인 친한 형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일입니다. 술이 덜 깬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형이 명문대학 법학과 출신이란 걸 알았죠. 그 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였어요. 더구나 법학과라니. 참, 그런 형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생각에 세상 뿌듯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형에게 물었죠. 근데 형, 왜 법적으로 안 가고 우리 회사에 취직한 거야? 저의 짓궂은 질문에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있잖아. 넌 지금 회사가 좀 적성에 맞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죠. 좀 진솔한 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누군가를, 주변을,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알고 있기에 쉽게 놓을 수 없다고 말했죠. 대학만 정말 들어가면 이 고통은 모두 끝난다라고 생각했대요. 무던한 노력 끝에 형은 주위 사람들의 바람대로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긴 마라톤의 종착점이라 생각했던 그곳이 또 다른 출발점이었대요. 그것도 고등학교라는 정말 어려운 예선을 뚫고 올라온 실력자들로만 이루어진 또 다른 출발선이요. 형은 순수하게 정말 대학이 끝이라고 생각했대요. 거기만 가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그 다음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힘든 대학생활, 공부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할 엄두가 나지 않았대요. 막연하게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던 그 대학생활의 환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대요. 그 대신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랄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대학교 1, 2학년을 친구들과 술로 보내고 도망치듯 군대에 입대했대요. 시간이 지나 제대를 하고 떠밀리듯 준비했던 사법시험에서도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해요. 3번째 시험에 떨어진 날, 형은 좁디 좁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 다소 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생애 가장 힘들 때 그런 생각은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형은 그날 자신이 지금껏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왔음을 가슴에 손을 얹고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결코 형이 원해서 해온 공부가 아니었대요. 단지 어릴 적부터 들어온 공부 잘하는 아이란 타이틀을 잃고 싶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부단히 노력해온 거라고 그는 말했어요. 형은 그날 눈물로써 남을 위해 살아왔던 날 솔직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걷겠다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약속했다고 했어요. 저에게 모든 말을 마친 그의 표정은, 그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일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그게 언제라도 늦지 않다.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우리 회사로 들어온 형처럼 말이죠. 자신이 행복해지고 편안한 삶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순간에 아무리 늦더라도 그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옷을 살 때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사진 않습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는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불편한 일일 테니까요. 실수로 샀다, 맞지 않는 옷을. 그러면 곧 교환하거나 환불할 생각을 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나 주위의 바람대로 사는 건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옷은 내가 입었을 때 편안한 옷이죠. 이 세상에 나에게 맞는 옷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삶도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득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잠시 멈추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멈춘다고 삶이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기에 결코 늦은 날이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본다면 조금 늦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아요. 내게 맞는 편안한 옷을 입고 내 남은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로 행복한 일일 테니까요. 처음은 어디일까? 언젠가 인스타그램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문장 하나를 적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올리고 나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다른 사람도 좋아해 주니까 금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 문장 어린 왕자에 진짜 있었던 문장인가? 왜냐면 제가 어린 왕자는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그리고 30이 넘은 최근까지 총 3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라는 문장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평소 공감하던 문장을 인터넷에서 만나 또 그 문장이 어린 왕자에 나왔다고 하길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를 했던 거죠. 단지 그뿐이었어요. 근데 막상 피드에 올리고 나니까 머리에 물음표가 뜬 겁니다. 이 문장 정말 어린 왕자에 나온 문장인가 하는.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잠깐뿐이었죠. 금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그래, 설마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벽화도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만들고 했겠어? 출처를 어린 왕자로 두고 말이야. 분명 책 어딘가에 있는 문장일 거야.
내가 놓친 거겠지. 그럼에도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 답답해. 찝찝해. 한번 찾아볼래. 저는 몸을 일으켜 책장에서 어린 왕자를 뽑아들었습니다. 한동안 책을 뒤적이며 그 문장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그 문장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라는 문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출판사마다 번역이 달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출판사의 책도 구매해서 살펴봤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갑자기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어린 왕자 명언으로, 어린 왕자 캘리그라피로, 심지어 벽화로까지 만들어진 그 문장, 그 문장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문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오이가 생기더라고요. 그 문장의 출처를 한번 내가 찾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들고 구글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승태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엔 나오지 않는 문장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어쩐지 금방 찾은 것 같아요. 2015년 프랑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의 대사예요 라는 누군가의 글을 봤거든요. 사실 파악을 위해서 서둘러 네이버에서 어린 왕자 영화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2015년에 나온 프랑스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상세 정보를 보니 명대사를 적는 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라는 대사도 적혀 있네요. 추천도 44개나 달려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찾던 그 문장의 처음이 이 영화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저는 영화를 켜고 끝까지 다 봤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제가 찾던 그 문장은 쿠키 영상이 끝날 때까지도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네가 좋아 같은 얼추 비슷한 대사조차 나오지 않았죠. 정말 내가 놓친 걸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역시 그 문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이제 제 마음은 오기를 넘어서 반드시 찾고 말겠다란 마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처음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문장의 출처를 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인터넷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한 답변을 보게 되었어요. 2004년도에 문세영 작가가 쓴 소금 편지라는 에세이에 이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였죠. 일말의 고민도 없이 소금 편지를 주문했습니다. 다음날 책이 도착했고 저는 서둘러 책을 읽어보았죠.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제가 찾던 문장은 없었습니다. 허탈감이 밀려왔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기 싫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작성된 웹페이지까지 뒤져가면서 그 문장이 언급이라도 된 책을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2004년에 최은수님이 엮은 카네기 명언집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길래 사서 살펴봤는데 제가 찾던 문장은 아니었죠. 출처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였어요. 그리고 이종선 작가가 2009년에 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책에는 제가 찾던 문장은 있었는데 출처가 어린 왕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슬래시 노트북을 닫았어요. 출처 찾기를 포기한 거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언이요. 지금껏 저는 이 명언들을 소크라테스가 가장 추앙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그리스 델포이 신전의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귀지 소크라테스가 청한 말은 아니라고 하네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도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우가 본인의 저서 법철학에서 처음 쓴 말이지 정작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요. 영화 터미네이터 2를 보신 분이라면 마지막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용광로에서 엄지손가락을 지켜들며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I will be back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실은 굿바이라고 해요. 뭐야? 뭔 소리야? I will be back 맞는데? 라고 저도 외쳤는데 영화를 다시 보니까 굿바이더라고요. I will be back은 다른 장면에서 나오고요. 놀랬어요. 문득 내가 정말이 아닌 것들을 정말이라고 믿고 있던 게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어린 왕자가 살아있다면,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다면, 터미네이터의 D800이 살아있다면 나 그때 그런 말 안 했는데? 라고 저에게 화를 낼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뭐 그렇구나. 그게 자연스럽지. 있을 법한 이야기야. 하다가 어느새 진짜라고 믿게 된 기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모두 전부 출처 모를 얘기죠. 출처 모를 기억들이고요. 고백 하나 하자면 저희 MBTI는 INFP입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내향적인 사람이죠. 갑자기 궁금해져요. 나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왔을까? 그 마음이 맨 처음 기록된 곳은 과연 어디일까? 출처가 있긴 한 걸까? 또 나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어온 걸까? 그 마음이 처음 기록된 곳은 어디일까? 아니, 출처가 있긴 한 걸까? 그래요.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내 마음을 구성하는 것들에 물음표를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오늘 하는 산책에서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놓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꽃송이를. 내 인생에서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문득, 아니 꽤 자주 이런 상념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또 이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 그 생각은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개울물 마냥 쉬 떠내려갈 줄 몰라요. 그러다 한순간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지 말아야 할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요. 근데 고통이 지나면 평온은 반드시 오는 걸까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종종 우리는 계절의 자연스러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길 힘들어합니다.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우리 인생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것이죠. 세상에 변하는 게 없다지만 나를 둘러싼 차갑게 얼어붙은 냉기는 도무지 녹아내릴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요.
추위와 어둠뿐인 저의 세계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만개하는 봄은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온라인 서점 인터뷰에서 도연 스님이란 분을 보게 됐어요. 그는 물리학도를 꿈꾸며 카이스트에 입학했으나 진정한 자신다움을 찾기 위해 출가한 뒤에 삶이 힘든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자신이 쓴 내 마음에 글로 묻히는 반창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땅속에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자연이 이러하듯이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형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수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음과 삶, 소멸과 탄생, 계절의 흐름처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도 곧 소멸하고 새로운 시간은 다가온다는 거죠.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아무리 고통스러운 힘듦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그리고 언젠가 행복과 여유가 내게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걸. 저 자신에게 주문을 외워봅니다. 이렇게 믿어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지금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자리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필 그런 봄이 언젠간 찾아오는 거라면 나는 버틸 수 있다.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지금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를 자책하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면서 따뜻하게 다가올 봄날을 기다릴 것이다.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되새기며 차분하게 눈 감아봐요. 당신의 인생에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에도 매듭이 필요해. 매일 밤 걱정의 끈을 매듭 짓지 못하는 당신에게, 그래서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제가 꼭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걱정의 매듭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얀 새벽이 와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낮 동안 참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누워서 쉬는 저 달처럼 조금은 차분해져도 괜찮을 텐데 말이죠. 오늘 더 완벽했으면 하는 후회도, 내일 더 나아지고 싶은 욕심도 밤을 하얗게 물들임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뽑는 대로 끊임없이 풀려나오는 걱정의 끈을 말처럼 쉽게 매듭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걱정이 아니었겠죠.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아무리 비상한 인간일지라도 한 번에 하나 이상은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와도 도무지 매듭 지을 수 없는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간다면 데일 카네기의 그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한다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보는 겁니다. 걱정의 끈을 매만지는 대신에 밤을 닮은 다른 끈을 붙잡아 보는 거죠. 이를테면 산책이라는 끈을, 독서라는 끈을, 잔잔한 명상이라는 끈을 매만지는 거예요. 매일 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 명상을 하고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한다면, 그런 순간들이 늘어간다면 손길이 뜸해진 걱정의 끈은 곧 그 고유의 빛깔을 잃고 말 겁니다.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더라도 예전보다 그 빈도는 줄어들 거예요. 저는 2년 전부터 잠이 안 오는 밤이 찾아오면 그동안 습관처럼 매만졌던 걱정의 끈 대신에 산책의 끈을 매만지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밤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들어와 주황 수면등 아래 누우면 야속했던 방 안의 공기가 잔잔하게 바뀌어요. 노곤하게 졸려오는 겁니다. 어젯밤 읽던 책의 한 페이지를 슬쩍 넘기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의 매듭이란 건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게 아닐까? 하여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의 기나긴 걱정의 끈도 신압으로 매듭 지어지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밤이 편안함에 이르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봅니다.